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린 스컨스 박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리더의 대통령 리더십의 그런 위기와 또한 그 위기로부터의 회복 이러한 것들을 통한 또한 리더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들이라던가 아니 우리가 리더십적인 어떤 자질들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조명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과 관련된 그의 회복 이후에 또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재직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행정 리더십에 관한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뉴욕의 경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권력은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었고, 루즈벨트가 그 사람이 국민에 의한 권력을 행사하는데 온전히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라는 그러한 단서조항, 그러한 경고를 제외하면 그 말은 독재자의 대담한 신조로 해석될 수가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뉴욕의 경찰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미 뉴욕시장과 이 위원장직을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간 것이죠. 루즈벨트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권한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인사위원회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인사위원은 루즈벨트가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공직이었고, 이번에는 다른 위원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경찰위원회는 민주당 쪽 인사 2명과 또한 공화당 쪽 인사 2명이 합쳐져 가지고 이 경찰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의 위원이었던 앤드루 파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가 위원회 전체인 듯 하다며, 또한 항상 그가 말한다. 다른 위원은 말할 틈도 없다. 하루도 신문에서 그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는 날이 없을 지경이다라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당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기를 원하는 주도적인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뜻이 맞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적대감이 상당했던 이 파커는 루즈벨트가 언론에 주목하는 이유가 핵심적인 문제에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즉 대중의 정서, 민심이야말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그는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집중받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이 언론의 어떤 대중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 뉴욕 경찰을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그 원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경찰청의 은밀한 책동에 대해서 알아내야 할 것이 많이 있었고, 그것도 즉시 알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경찰위원회 위원장이자 뉴욕 경찰의 경찰청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경찰청을 오랫동안 드나들던 베테랑 기자인 제이컵 리스, 그 기자를 이 제이컵 리스라는 기자와 그 다음에 또 링컨 스테퍼스,
리컨, 스테퍼스 이 두 기자를 만났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당시 루즈벨트에게 그들보다 더 나은 멘토는 없었으며 루즈벨트는 리스가 과거에 발표한 처녀작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책이겠죠. 책. 그것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뉴욕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민자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충격적으로 묘사한 그러한 책이었다. 그러니까 리스가 기자로 있으면서 뉴욕 빈민가의 삶을 아주 리얼하게 그렸나 봅니다. 루즈벨트는 그 선구자적인 역작에 충격을 받고 신문사로 이제 이 리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리스는 부재중이었고 루즈벨트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와 함께 자기의 명함을 거기에 이제 딱 놔둔 것이죠. 뉴욕 경찰청장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평생 우정은 그렇게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이 두 사람의 우정이 활짝 꽃피게 되었는데 리스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까지 내가 거의 20년을 취재하며 보낸 곳에서 2년 동안 우리는 낮에는 항상 같이 있었고 저녁에도 거의 언제나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2년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고 정말 보람있는 삶을 살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이제 뉴욕시의 상황들을 또 뉴욕시의 경찰청의 상황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 리스와 거의 2년 동안 거의 매일 붙어서 살다시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심만만한 자신감에 충만한 스테펀스. 이 스테펀스는 이브닝 포스트의 기자로서 주의회가 경찰청의 부패를 적발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경찰청 담당 선임 기자였는데 이 스테펀스와의 루즈벨트와의 관계는 리스와의 어떤 관계만큼이나 깊거나 혹은 지속적이지는 않았지만 루즈벨트는 그 유능한 기자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와 스테펀스에게 얻은 알찬 정보와 조언 때문에 루즈벨트 신임 경찰청장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어떤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개혁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첫 프로젝트는 경찰청이라는 조직의 기본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주의회의 조사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부패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또한 폭로가 되었고 경찰의 사기도 땅에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는 만연한데 이미 정치권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손을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경찰들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에 어떤 사기가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태머니파가 신임 경찰에게 임용 대가로 상납금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태머니파는 뉴욕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주로 모이는 어떤 그런 모임. 이 태머니파가 다양한 방식으로 갈취하는 음성적 기금 모금에 경찰도 참여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었고 그 말은 매달 보호금을 상납함으로써 이제 도박장하고 매운굴은 불시 단속으로도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내면은 이 단속으로부터 피하게 해줄게 이렇게 서로 간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잡화점은 상품을 진열할 수 있었으며 유흥업소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일요일 휴업법이라고 해가지고 일요일에는 문을 못 열도록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 상인들이 이제 돈을 뉴욕 경찰에게 주고 뉴욕 경찰은 또 태모니파에게 돈을 주고 이런 여러 연쇄적인 고립 가운데서 이 상인들도 일요일에 또 문을 열고 또 영업하는 이러한 일들이 또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이든 정치인이든 고위급으로 올라갈수록 갈취하는 돈의 액수는 커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루즈벨트의 진단은 세 갈래의 전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상부의 지도자들을 숙청하는 것. 돈 많이 받고 꼭대기 올라간 사람들은 다 일단은 잘라내는 그런 작업들 먼저 한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경찰 개개인이 일하는 조직 문화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이 경찰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또 경찰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그 문화 자체를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과 정치 및 수많은 소기업 관리자가 연루된 뇌물수수의 고리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다. 세 번째는 이 경찰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소기업 관리자, 이것이 서로가 연루되어 있는 뇌물수수 고리를 이제 치명타로 치는 것이죠. 이런 전략을 나름대로 루즈벨트는 세웠다라는 것이죠. 경찰청장에 취임하고 이제 3주가 지났을 때 루즈벨트는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톰 번스 경찰국장과 그의 신복이었던 엘리 클로버 윌리엄스 경감에게 사임을 강권했다. 이제 이거 1번. 상부 지도자를 축출하는 거. 1번. 그리고 주의회가 시행한 청문회에서 각자의 은행 계좌에 수십만 달러가 축적된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다. 도대체 통장에 수십만 달러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게 소명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갑작스러운 해고는 모든 신문에 머릿기사를 장식했고, 신임 경찰위원회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원래 없었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물 만난 거죠. 아, 이게 뭔가 새로운 그런 분위기가 불어온다 해가지고 그거를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실력만으로 신임 경찰을 선발했고 승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란 징후이기도 했는데 루즈벨트의 단호한 행동에 공화당 실력자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왜냐면 어차피 여당 야당 다 섞여가지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공화당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안한 것이죠. 그들은 루즈벨트가 지나치게 서두르며 지나치게 깊은 곳까지 건드리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으나, 하지만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는 한 루즈벨트가 본래 입장을 고수할 것은 분명했다. 일단 루즈벨트는 이렇게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본 당인 이 공화당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타부터 하려고 해도 이 루즈벨트는 거기에 휘달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상당히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죠. 여론을 읽고 이제 자신이 공화당 소속이지만 공화당에도 이제 그 자기가 연루되지 않고 아무튼 이 계획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는 경찰청 지도부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담당 구역을 순찰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의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두 번째, 경찰 개개인이 어떤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는 두 번째 전략, 즉 순찰 경찰을 순찰하는 전략을 시행했다. 이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경찰을 순찰하는 거죠. 이 시어더가 직접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있는 경찰들이 과연 제대로 순찰을 하고 있는지를 순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순찰 경찰의 업무를 직접 경험해 그 성격을 파악한 후에 경찰 전체를 위한 새로운 문화의 가치를 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 리스트의 조언을 받아들여 루즈벨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야간 순찰을 시행했다. 이게 이제 야간 순찰 해가지고 아메리카처럼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이제 이옥시를 밤마다 대회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루즈벨트는 큼직한 외투와 푹 눌려 쓴 헐렁한 모자로 신분을 감춘 채 자정과 일출 사이에 10여 곳의 순찰 지역을 배회하며 그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즈벨트 성격이 그런가 봐요.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눈으로 봐야지 그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리스가 옆에서 도와준 덕분에 루즈벨트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지역을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리스가 그걸로 잘 인도해가지고 그쪽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경찰들이 술집에서 노닥거리거나 철야 식당에서 식사하고 어두운 구석에서 여자들을 희롱하는 걸 목격했는데 그런 경우를 목격할 때마다 루즈벨트는 이튿날 아침 그 경찰을 경찰청으로 호출해 징계를 내렸다. 딱 걸린 거죠. 가가지고 너 왜 어제 제대로 순찰 안 하고 술집 가가지고 술 얻어먹고 그랬어.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찰 경찰들이 다 이제 자기가 순찰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일례로 루즈벨트는 삼본가의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경찰을 목격하였는데 그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 경찰에게 길에서 순찰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경찰은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대체 당신이 누구야? 라고 이제 그렇게 되물었고 내가 경찰청장 루즈벨트요 라고 이제 대답은 했는데 그 경찰은 그렇겠지 아예 클리브랜드 대통령이고 스트롱 시장이라고 하지 그래 이렇게 빈정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예측을 못한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이 경찰청장인지를. 그러자 바텐더가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만해 빌, 높으신 양반인 건 분명해. 치열과 안경을 보면 모르겠어. 예전에 이제 치열이 이렇게 이게 치열이잖아. 치열이 가지런하고 이 가지런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 치열을 가지런했다면 그 관리를 상당히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치과를 갔다라는 게 상당히 그게 좀 이렇게 높은 신분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오늘날 이렇게 치과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세상 되었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행운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안경을 바라는 것이죠. 치열과 안경을 보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경도 아무나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치과에 마음대로 가고 안경을 마음대로 맞출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도 얼마나 우리가 이 당시 경찰청장 위치에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루즈벨트 예고 없이 야간 순찰 이야기는 기자들과 대중의 마음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기자들이 이제 기자 쓸 게 이제 거리가 생긴 것이죠. 루즈벨트의 첫 번째 기습적인 야간 순찰이 있은 후에 링컨 스테펀스는 이 사람
그리고 헨리 갈런드, 스티븐 크레인과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 등 노련한 기자들과 작가들이 종종 그를 동행하였는데 그 바람에 야간 순찰은 곧바로 전국 신문의 머리 기사가 난 것이죠. 더 교활한 루즈벨트에게 발각된 교활한 경찰. 이렇게 한 줄 머리 기사 쓰는 거, 제목 쓰는 게 이제 얼마나 그 기사를 사람들이 많이 보냐 그게 달린 거죠. 야간 순찰에 나선 루즈벨트. 잠자는 경찰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법석을 피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을 쓴 것입니다. 만평가들도 신나게 경찰을 풍조했는데 엄청나게 큰 치열과 금속태 안경과 코수염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웅크린 모습으로 경찰을 풍자한 만평. 그러니까 이렇게 루즈벨트는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하고 있고 밑에 뉴욕 경찰이 이렇게 쫄면서 이렇게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평을 잘 그리죠. 이렇게 보통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아주 한 번에 딱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큰 치열과 금속 태안경과 코스염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웅크린 모습으로 경찰을 풍자해 만평에 전 국민이 즐겁게 웃었고 시어더 루즈벨트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자그마한 개혁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정치적 자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타임스 헤럴드는 루즈벨트에게 미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별명을 또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개혁가가 지적했듯이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었더라도 루즈벨트의 목적은 무척 진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이것을 풍자하고 만평하고 뭐 신문에 그렇게 낸다고 할지라도 루즈벨트는 실제로 이 뉴욕 경찰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진지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장이 한밤중에 느닷없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경찰들은 각자의 책무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개혁가들에게 이런 도덕성 회복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도덕성의 회복 이것으로부터 바로 뉴욕 경찰의 개혁을 시작했다. 뭐든지 이제 기초로 돌아가라. 뭐든지 초심으로 돌아가고 뭐든지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책무를 등한시하는 경찰들을 징계했지만 대다수 경찰에게는 또한 단연코 최고라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당근 주고 또 이렇게 채찍하고 이제 그렇게 또한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것으로 훌륭한 경찰들을 옥죄는 당시의 시스템은 공적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 부도덕하게 상인들하고 이제 결탁해가지고 이제 술집하고 결탁해가지고 돈을 받고 거기를 눈 감아 주거나 이렇게 부도덕하게 한 경찰들이 돈을 많이 벌고 결국 그렇게 되겠죠. 또 정직하게 이제 규제하고 또한 순찰하고 한 경찰들은 결국 자기 월급만 받으니까는 이게 불공평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시스템 역시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 루즈벨트의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그럼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더 루즈벨트의 경찰청장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하여 그의 일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뉴욕 순찰 경찰들을 루즈벨트가 직접 순찰하여서 그들의 근태 상황들을 살핀 일화는 루즈벨트의 개혁적인 행정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와인 그렇다면 이 개혁 리더십으로 갖추어야 될 자질이나 태도가 있다면 이 개혁 리더십 그건 책에서 다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개혁 리더십이라고 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이제 도리어 원래의 도덕성, 원래의 경찰의 책무, 순찰
그리고 정의를 사수한 이런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의 개혁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이 개혁 리더십은 이제 번스 교수님의 어떤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은 이 변혁적 리더십과는 다르게 있는 제도를 좀 더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개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변경시키거나 하는 것이 개혁 리더십이고 완전히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명 리더십인 거죠. 그러니까 개혁 리더십은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온건한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원래의 어떤 그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맞도록 그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는 그 한 가지만 해도 상당히 개혁적으로 성공을 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계속 시스템을 계속 돌리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다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도리어 원래의 정신을 벗어난 경우. 그러니까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개혁 리더십적인 행위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개혁 리더십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더 행정 리더십으로서의 루즈벨트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어도 루즈벨트의 행정 리더십의 발현이 되겠습니다. 루즈벨트는 담당 구역 순찰에 충실한 경찰을 마주치면 고맙다고 말하며 이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어떤 구역에서 모든 순찰 경찰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하면 루즈벨트는 그 구역의 담당 경찰을 일부러 찾아가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순찰이 완벽하더라군요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 칭찬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 리더십 중에 리더십의 어떤 그런 자질 중에 하나, 중요한 하나의 자질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잘못된 행실을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훌륭한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용기와 대담함을 보여준 경찰, 그러니까 범인을 잡으려고 죽음을 무릅쓴 경찰이라든가 고삐가 풀려 도망친 말과 씨름한 경찰,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이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그거를 잡으려고 씨름한 그런 경찰,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경찰, 일상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영웅적으로 행동한 경찰에게 상장과 훈장을 수여하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이 보상 시스템을 일단 확립한 것이죠. 성과 보상인 거죠. 이 조직 행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상장 수여식, 실적에 근거한 승진, 전문적인 훈련과 사격 연습, 자전거 부대 창설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야경봉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욕을 북돋워 주었다. 이 야경봉이라는 거는 야경봉은 그거죠. 경찰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봉, 밤에 도둑들 딸에 잡으려고 이런 야경봉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욕을 북돋워 주었다는 것이죠. 시어도 루즈벨트는 혁신적인 관료답게 경찰청에 다양한 과학기술적 기법을 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새롭게 하나씩 도입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이 개혁적인 리더십의 스타일. 근데 변혁적인 스타일은 완전히 체제를 바꾸고 뭐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라는 것들. 범죄자 사진첩, 지문 활용, 전화 확대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그 결과로 경찰청의 사기는 서서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네라는 그런 자신감 회복되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뉴욕시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경찰력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는데, 루즈벨트가 경찰청을 퇴집할 무렵에 경찰에는 아일랜드계와 독일계, 아프리카계, 그리고 유대계와 스칸디나비아계, 이탈리아계와 슬라브계 등 거의 모든 종족이 뉴욕 경찰청의 경찰로 근무가 있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종들이 그 안에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그들을 하나의 몸으로 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편견이나 차별적인 징후가 눈에 띄면 신속하게 대응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피부색과 출생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그를 지체 없이 해고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에 취임하고 수개월이 지났을 때 루즈벨트는 다른 직책에서는 꿈도 꿀 수 없겠지만 내 직책에서는 뉴욕의 모든 계층을 만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경찰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까닭에 그는 보건위원회 위원이기도 했고, 그래서 10년 전 세뮤얼 곰퍼스의 도움을 받아 담배를 제조하던 공동주택의 열악한 상황을 혼자 살펴보던 때보다 빈민가의 위생 상황을 한층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면밀히 점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공동주택이 항상 문제죠. 뉴욕의 공동주택에 사람들이 때로 몰려 살면서 아주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이제 담배를 말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나갔던 거를 전에 이제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보았는데, 이제 자기가 경찰청장 위치에 있고 보건위원장이니까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리스와 함께, 그러니까 리스 기자와 함께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공동주택을 조사했는데, 계단은 삐걱댔고 담은 페인트가 벗겨진 또한 상태였고 공기도 답답했고 복도에는 조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게 거의 뭐 흉가처럼 그렇게 돼 있는 데서 사람들이 사는 거죠. 리스가 훗날 지적했듯이 공동주택의 인구가 과밀한 것은 오래된 이야기였다. 루즈벨트가 하룻밤 그곳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곳의 문제를 하룻밤 그곳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그곳의 문제를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밤이 깊어지면 빈민가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는데 거칠애가 벗겨졌고 진실한 모습이 드러났으며 특히 무더운 여름밤에는 더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보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집주인들에게 어두운 복도에 조명을 설치하고 위험한 계단을 보수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개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보건위의 보고서로서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극히 위험한 공동주택은 허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그건 허물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욱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전략은 윈스턴 다 잘라내는 것. 두 번째는 경찰 개개인의 문화 바꾸는 것. 세 번째는 이 경찰하고 위에 정치인하고 이거 상인들 간의 뇌물 유착 이거를 끊어내는 것.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치인도 끼어 있죠. 그 다음에 경찰도 끼어 있죠. 상인도 끼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복잡다단한 뭐 이런 상황, 여기에 만약 마피아까지 끼어 있으면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제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피해도 감수해야 했는데
그는 부패의 원뿌리를 끊어내겠다는 사명감에 일요일 휴업법 (Sunday Closing Law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이 일요일 휴업법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지금 시행도 안 돼 있고, 일요일 휴업 때문에 원래 일요일날 문 안 열어야 되는데 이 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해서 수많은 뇌물이 오고 갔다. 이 일요일 휴업법이 바로 이러한 뇌물의 온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제도로 만들었지만 이게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완전 뒤바뀌어가지고 전혀 반작용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그 법은 정치권과 경찰이 뇌물을 수수하는 거대한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1만 명이 넘는 사업주와 관리자는 경찰과 정치인에게 매달 뇌물을 상납하는 한 돈벌이가 가장 좋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요일 휴업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정치인과 경찰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상납을 거부한 업주는 즉각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고 일요일 휴업법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그러니까 도리어 뇌물을 안 낸 사람이 이 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그 결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정치인과 유흥업소 주인이 복잡하게 뒤얽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는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편법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공명정당하게 법을 집행하여 뉴욕시 부패의 근원을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랬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거 예외 없어. 이거 그대로 다 적용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뇌물 관계 이거 다 끊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주의회가 지방 유권자들을 고려해 일요일 휴업법을 통과시켰지만 개인적으로 루즈벨트는 그 법에 대한 찬성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엿새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동네 술집은 휴일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휴식을 취하고 맥주를 마시며 카드 놀이를 하고 당구를 치며 정치에 대해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법전에 올라가 있었고 경찰청장으로서 루즈벨트는 법을 집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법이 잘못된 건 알지만 이 법은 일단 법전에 있고, 그러면 이 법을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이외에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루즈벨트는 이거를 다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선 겁니다. 굉장하죠. 캐벗 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처럼 미개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법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이 잘못된 걸 알지만 이 법을 적용하는 그러한 싸움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전쟁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든든한 전우 제이컵 리스와 함께 전쟁터를 순시하고 다녔으며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직접 점검하려고 9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우리가 성공할지는 전혀 확신할 수 없었으나 4%의 유흥업소만이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6%는 다 돈 내고 난 뒤에 문 열고 영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은밀히 더 제한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비평입니다. 필자는 시어도의 경찰청장으로 있을 당시 뉴욕 경찰과 상인들과 결탁된 상황을 당시 일요일 휴업법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다루면서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한 루즈벨트의 단호한 리더십적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었지만 이것을 바꾸지 못하면 공명정대하게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실행하겠다. 이게 바로 리더십적인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패와 거대한 토론된 내용입니다. 부패와 거대한 사슬 관계 가운데 빠져있는 공권력과 경찰의 공권력과 경찰의 사기를 되살리는 루즈벨트 노력과 관련해서 리더십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게 중요한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법이 잘못된 걸 알지만 그것이 법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택적 정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 정직은 그냥 부정직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거는 덜 범죄한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법과 질서에 따라 사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리더십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그 말이 호소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래야지 그 리더십에 대한 신망이 생기는 것,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법적 안정성이 이제 유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루즈벨트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정 리더십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이 도덕적인 리더십인 것이죠. 일종의 윤리적 리더십.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시어더 루즈벨트가 경찰청에서 또한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과 이후에 해군성 차관보로서 시작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벨트는 일요일 휴업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이컵 리스와 전쟁터를 순시하였죠. 실제 4%의 이용옥수만 문을 열지 않았음을 알게 됐고, 그런데 그때 이제 술집 주인들과 정치인들의 분노에 찬 격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경찰청장실로 본물처럼 보내는 원한에 찬 메시지는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뭐 술집 주인이 뇌물 바쳐가지고 술집 일요일날 운영하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는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가서 술집 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친구들과 노닥거리는 그 휴식 시간 그걸 빼앗겼다. 이제 그게 쟁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막 투서를 던지는 거죠.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몽둥구리다. 이런 게 이제 날 나오는 거죠. 너는 정치라는 연못에 빠져 죽은 오리처럼 실패할 게 뻔한 놈이다. 너같이 멍청한 놈이 또 있을까? 경찰청장실로 보낸 다이너마이트 상자가 도착하기 전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제이컵 리스는 심약한 사람이라면 물러섰겠지만 루즈벨트는 취임할 때 서약한 대로 꿋꿋이 책무를 다할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루즈벨트가 이제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하루에 잃고 난 뒤에 이제 주의회에서 완전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정치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이제 떠났죠. 그래서 이제 배드필드로 가서 거기서 말 그대로 커보이를 하면서 몇 년 동안을 지낸 겁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루즈벨트가 이 마음 자체가 이거 대담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포부 자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루즈벨트가 이러한 다양한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리더십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용력이 커야지 이게 통합적으로 사람들을 묶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능력이 바로 배드필드에서 소를 치면서 들소 사냥을 하면서 그것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어떤 위대한 리더십 과정 가운데서도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그런 비판의 아우성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폴리스 짤의 법 집행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행렬에 참석해달라. 폴리스 짤을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서 아무튼 이게 이제 황제 같은 어떤 거잖아요.
뭐 이렇게 군림하는 사람, 폴리스 경찰. 그러니까 경찰로서 군림하는 이 폴리스 자르인 루즈벨트, 시어도 루즈벨트 좀 우리 노동자 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온 겁니다.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 루즈벨트가 흔쾌히 수락하여서 평론가들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죠. 렉싱턴가에 마련된 사열대에서 루즈벨트는 2시간 동안 꼿꼿이 서서 장식 차량과 3만 명이 넘는 행진자가 그를 경멸하는 깃발과 플랜카드를 휘날리며 지나갈 때 미소 띈 얼굴로 손을 흔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포부가 그렇게 커졌다는 것이죠. 자기한테 침 뱉는 사람한테 지금 계속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루즈벨트의 야단법석 개혁 소동이라는 커다란 깃발을 보고는 행진자들에게 저 깃발을 기념품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마음 가운데. 이 리더십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판을 온유하게 포용하는 루즈벨트의 태도에 마음이 사람들이 홀리고 만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정말 멋지십니다. 테디 정말 남자입니다. 사방에서 루즈벨트를 향한 찬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 노동자들이 뭐든 도리어 막 우리를 막 하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싸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걸 받아주니까 말통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키와 같은 그러한 태도인 거죠. 시카고 이브닝 저널은 그날의 행진을 이렇게 요약했다고 합니다. 야유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다.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날 루즈벨트는 자기 비하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자기를 비하해서 그 노동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은 승리했지만 술집과의 전쟁은 정치적으로 용납되지 않았으며 선거 시기가 다가오자 스트롱 시장은 루즈벨트에게 술집에 대한 가혹한 단속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가했더라. 왜냐하면 표가 달려있거든. 술집 주인들이 사람들이 오면은 정치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잊지도 않은데 이 술집 주인들은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등지면은 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죠. 스트롱 시장 노련하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로지에게 그러니까 스트롱 시장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 해고하겠다는 뜻도 비쳤는데 루즈벨트는 로지에게 그가 무척 화를 냈지만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강단이 대단한 거죠. 공화당 지도부가 두려워하던 최악의 결과가 선거 결과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태머니파가 다시 승리를 거두며 2년 전에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링컨 스테펀스는 개혁이 패했다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패배에 대한 원망의 화살은 또한 일제히 루즈벨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도 루즈벨트는 이거를 자신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 미국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런 거를 감수하고도 갈 수 있었던 건 루즈벨트가 진짜 카우보이 하면서 가운데 엄청 대범하고 또 엄청 이 신적인 그러한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일요일 휴업법의 강력한 집행은 루즈벨트가 도입하려고 애썼던 체계적인 개혁마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인식되게 되었는데 국민의 신뢰와 지원을 얻어가며 부패와의 전쟁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끌어가려던 루즈벨트의 시도는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에 부딪힌 겁니다. 개혁에서. 그렇지만 이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만큼 이미지, 인식을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어떨 때는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올버니 주의회는 루즈벨트를 법으로 해임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했는데 올가미가 점점 조여왔으며 루즈벨트 이제 잘리는 그런 위험이 된 것이죠. 루즈벨트는 바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 모든 면에서 특별 검열의 표적이 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제 루즈벨트 자를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우울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인정했고 로지도 친구인 루즈벨트를 걱정하며 바마에게 시어도어가 가중한 압박감에 시달려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면에서 활기와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치적 압박과 어떤 그런 자신을 짜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누구인들 그렇게 이런 공경과 어려움에 고민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대범한 루즈벨트라도 역시 인간인지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이 도리스 컨스 구딘 이 박사님 하시면서 루즈벨트는 나는 민심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나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모든 리더는 민심과 거래해야 하는데 에이브람 링컨도 멕시코 미국 전쟁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호응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원에서 무절제한 첫 연설을 한 뒤 이어진 부정적인 반응에서 큰 교훈을 얻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시어더 루즈벨트는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리더의 경우에는 이 민심을 읽고 민심에 대응하는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취지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역시도 바로 이 멕시코 미국 전쟁에 관해서 그의 태도를 잘못 이야기했다가 대중들에게 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대중들의 이야기는 결코 무시하지 못할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다 라는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신과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도덕성이 있는데 민심은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어떻게 이것을 균형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함께 그거를 추진해 나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까 하는 것이 이 리더십의 어려움이자 묘미이자 해야 될 일이자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잘 통합적으로 하는 리더가 통합적인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실력을 중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그때와 달리 유흥업소처럼 복잡하게 얽힌 경우에는 옳고 그름이 쌍방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것과 그런 경우에는 추구해야 할 올바른 길을 판단하기가 곤혹스러워진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 루즈벨트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를 향한 적대감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그의 혁신적 정책과 프로그램도 약화되었고 더는 유지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야 했는데 그는 후임자를 위해 기초를 놓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며 그 역할은 완수했다고 합리화했다. 어찌됐든 이제 내가 잘리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경찰들이 한마디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건은 만들어 놨다. 이렇게 스스로 안위를 했다는 것이죠. 어려운 개혁을 어떻게든 시작했고 경찰청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합리화는 타당했는데 1896년에 윌리엄 맥킨리 후보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여기에 이 후보를 루즈벨트가 지지하면서 바로 이런 어려운 자신의 상황들을 빠져나오는 하나의 탈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기묘하죠. 이런 상황이 어렵게 궁지에 몰렸는데도 이렇게 살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경찰위원직을 일시적으로 내려놓고 맥킨리 공화당 후보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뛰어다녔는데 더 이상 경찰위원회가 뭐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욕만 지금 먹고 있는데 맥킨리 후보 떨어다니면서 대통령 연설 같이 지원해주면은 여기는 이제 뜨는 그러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러한 여론들이 싹 가려진다는 거예요. 싹 이제 돌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탈출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곧 유세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설가 중 한 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뉴욕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비판적인 그런 여론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연설을 하니까 전혀 다른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연설적인 기질과 자신의 능력을 그냥 표출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여론을 다시 돌리는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곧 유세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설가 중에 한 명이 됐으며 뉴욕 경찰청장으로서는 인기가 없었지만 부패와 범죄와 싸운 공덕 덕분에 루즈벨트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부상했다. 이제 그러니까 연설을 잘하고 하니까 도리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자신이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자신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그러한 여론과 함께 거기에 플러스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정치적인 흐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다시 탈출했다가 거기서 이제 힘을 받으면 쭉 올라가는 경우도 이런 거 꼭 마치 주가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느덧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부패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리더가 됐고 10년 후에는 미국인의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 어디에서나 그는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연설장은 복도까지 군중이 들어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호소력이 있는 그러한 연설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련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력, 뛰어난 능력을 선거운동에 쏟아부어서 공화당 실력자들로부터 다시 신뢰와 관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맥킨리가 당선된 후 경찰위원회로 복귀한 루즈벨트는 새로운 행정부의 고위직 제안을 내심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당연하죠. 대통령을 시켜줬는데 고위직을 당연히 주는 게 이제 원래 순서인 거죠. 그가 해군성 장관으로 지명되기를 그를 대신해서 바라면서 로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맥킨리 대통령은 루즈벨트의 한 친구에게 나는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어도어를 조금밖에 모르지만 시어도어는 항상 모두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듯하다. 그러니까 맥킨리 대통령도 뽑고 싶긴 하지만 워낙 이게 갖다 박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시어도어가 너무 호전적이어서 걱정된다라고 망설였다고 합니다. 루즈벨트의 지지자들은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맥킨리는 루즈벨트에게 해군성 차관 보직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군성이 장관이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그 차관의 보좌 정도.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높은 거죠. 하지만 이 루즈벨트의 그런 맥킨리를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시킨 그러한 공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라는 것이. 전에도 그랬듯이 친구들은 루즈벨트에게 그처럼 격에 어울리지 않는 직책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하지만 루즈벨트는 그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하찮게 보이는 거라도 뭐 거기서 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 쿨한 마음이죠. 해군성 장관 존 데이비스 롱. 이제 그때 장관은 누가 됐냐면 존 데이비스 롱이라는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의 차관보로 임명된 루즈벨트는 처음으로 상관을 보좌해야 하는 하급자가 된 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롱을 잘 보좌한 입장에 루즈벨트가 섰다는 거죠. 잠재적 지뢰밭에 처음부터 포위된 상태와 다를 바 없었다. 자기는 늘 리더만 했는데 이 롱이라는 답답하고 느릿느릿한 사람을 보좌해야 되니까 시어도는 속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보다 20살이 많은 롱은 신중한 성격이었고 맥킨리 정부의 현황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맥킨리가 그랬던 남북전쟁에 참전해 전쟁의 참상을 경험했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했으며 그러나 루즈벨트는 자유를 원하는 쿠바에 대한 스페인의 태도를 보면서 미국 해군이 스페인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확신했다. 마치 율곡 2처럼 10만 양병술 있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군대를 준비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죠. 통찰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럼 루즈벨트는 그 종속된 지위에서 어떻게 주역으로 올라섰을까? 그 루즈벨트는 차관 보좌면
장관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 가운데서 주역으로 그는 올라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이 도린스 컨스 구드윈 박사님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루즈벨트는 예절 바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굉장히 루즈벨트가 예절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깍듯했다는 그 사람들에게 신사적이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소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절 바르고 정중하게 도움을 주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롬 장관과 신뢰관계, 좋은 감정을 구축했으며 신뢰와 믿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롬 장관은 그때까지 해군과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드라이 독이라던가 포탑이라던가 청사진, 설명서, 어뢰정의 약점 등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게 여겼다는 거죠. 중요한 해군의 중요한 건데 자기는 잘 모르니까요. 루즈벨트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해군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세부 내용, 뭐 점검과 수리와 보수를 위한 일정표라던가 비취역 함정의 수, 새로운 함정의 건조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명확하고 평이한 보고서로 작성해 매일 아침 롱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롱이 해군성 장관으로서 일하는 것에 상당한 서포트를 해서 굉장한 신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롱이 이 시어도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의지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시어도가 이게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평소 과학책과 역사책을 탐독하고 열심히 글을 쓰던 습관이 이때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루즈벨트는 1812년 전쟁, 이게 뭐냐면 1812년 6월부터 1815년 2월까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양국의 동맹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해상 전투를 집중적으로 다룬 역사책을 천여작으로 출간할 정도로 해군사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군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고 이런 해상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전문 분야로 간 것이죠. 또 통계에 대한 이해력과 전문 지식을 10분 활용해서 까다로운 세부 사항을 롱 장관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질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자질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 모든 것을 조합해가지고 롱을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그가 섰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뭐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들을 섬긴 위치에 있든 리더라는 위치에 있든 그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소질을 다 해가지고 서포트하면서 자신의 어떤 기질을 발현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또한 유능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비평 및 토론된 내용입니다. 필자는 루즈벨트가 자신을 비난하는 집회에 참석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루즈벨트가 온유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통해 도리어 청중으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는 어떤 되었음을 잘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용적이고 온유한 리더십이 주는 효용성과 효과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용적이고 온유하다. 이 리더십 하나에 포용과 온유. 다른 사람들을 많이 품을 수 있고 온유하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가시처럼 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자신이 그것을 품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바운더리가 넓다는 것이고 통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의 내공이 깊어야 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대범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 판단도 빨라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차원적인 리더십의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이죠. 이건 한꺼번에 길러지지 않고 또한 시어더와 같이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해본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질이 결국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 통합적인 인테그레이티드한 리더십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변형적인 기질뿐만 아니라 플러스 서번트적인 섬김의 리더십까지 합쳐진 그런 통합적인 리더십 형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시어더가 가졌었기 때문에 그가 롱 장관이 차관보로서 섬기는 위치에 있든 아니면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청을 다스리고
또한 지도하고 개혁을 이끄는 그런 입장에 있든 그의 어떤 리더십적인 그러한 본래의 그러한 방향은 계속적이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도적인 그러한 스타일은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중간에 한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뉴욕시의 그러한 술집과 또한 그 뇌물 관계를 파헤치려고 하다가 된통 얻어맞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는 계속 자신의 어떤 길을 또한 나아갔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하늘도 그가 그런 탈출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 하는 것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적 어떤 관점과 가치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 여러 힘든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그것이 결국은 바로 이렇게 포용과 온유를 그래서 통합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가 변해나가는 그런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2025년도도 다 맞춰가고 이제 새로운 2026년도가 이제 도래하는데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하우스 리더십 학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좀 더 이제 2026년에는 좀 더 우리가 함께 성숙한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우리 어떤 내재적인 리더십적인 어떤 잠재적인 능력들을 좀 더 이렇게 펼치고 또 그 가운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또 개혁해 나가고 또 변화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리더십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